제 이름은 강지은, 올해 58입니다. 28배 결혼해서 55까지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첫 남편은 성실한 회사원이었고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딸 하나를 키우며 저는 은행에 다녔습니다. 텔러로 시작해서 20년 만에 지점장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3년 전 남편이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6개월이라던 시간은 정확했습니다. 남편은 제 품에서 눈을 감았고 저는 그렇게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번 보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넓은 아파트에 혼자 있자니 견딜 수 없을 만큼 외로웠습니다. 그때 지인의 소개로 박민수 씨를 만났습니다. 61살 중소기업 대표를 지냈다는 그는 온화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혼 경력이 있다고 솔직하게 밝혔고 사업 실패 후 조용히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데이트를 거듭하며 그는 제게 따뜻했습니다. 외로운 저녁마다 전화를 걸어 목소리를 들려주었고 주말이면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손을 잡아주는 그의 온기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모릅니다. 1년 만에 우리는 재혼했습니다. 딸아이는 미국에서 영상통화로 축하해줬고 제 친구들도 잘 됐다며 기뻐해줬습니다. 저는 드디어 다시 안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재혼 생활은 평온했습니다. 민수 씨는 집안일도 도와주었고 함께 저녁을 준비하며 소소한 일상을 나눴습니다. 가끔 과거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는 쓸쓸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그게 이혼의 상처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6개월 전 민수 씨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이 몇 월인지 물었습니다. 방금 먹은 식사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외출했다가 집 찾는 길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검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초기 치매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수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병으로 잃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민수 씨는 제 손을 다독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있을 거야. 치료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이 넘게 나갔습니다. 민수 씨는 사업 실패 후 저축이 많지 않았고 제 연금과 예금으로 생활비를 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비를 내려고 민수 씨 통장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모르는 계좌로 매달 300만 원씩 이체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5년 전 우리가 결혼한 달부터 시작됐습니다. 총액을 계산하자 손이 떨렸습니다. 1억 8천만 원. 이게 뭐지? 저는 20년간 은행에서 일했습니다. 숫자에 민감하고 거래 내역을 보면 패턴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송금이었습니다. 수취인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수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민수 씨는 지금 치매 증상으로 날짜도 헷갈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5년간 정확히 매달 같은 날 송금을 할 수 있을까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이수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좌번호로 역추적하자 그 돈은 고급 오피스텔 관리비 계좌로 연결됐습니다. 강남 한복판, 평당 가격이 1,000만 원이 넘는 곳이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구지?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민수 씨를 바라봤습니다. 편안하게 자고 있는 그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는 이 사람이 진짜일까? 다음 날 아침 민수 씨는 여전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해 줬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알아낼 거야. 20년간 은행에서 각종 금융 사기와 횡령을 봐온 제가 이 정도는 파헤칠 수 있습니다. 저는 은행 지점장 시절의 본능을 되살렸습니다. 20년간 쌓인 금융 지식과 인맥, 그리고 추적 기술, 모든 걸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수진이라는 여자의 신원부터 파악했습니다. 예전 동료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습니다. 개인정보는 함부로 열람할 수 없지만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많았습니다. 이틀 후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수진 59살 전직 백화점 VIP 관리자,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 박민수 씨의 전처였습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민수 씨는 분명 이혼 후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했다고, 서로 새 삶을 살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5년간 매달 300만 원씩? 이건 단순한 송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민수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전처분과 연락하는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전혀 연락 안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혼한 지 오래됐고 이제는 남남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봤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그보다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연기를 하는 건가?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오피스텔 주소를 확인하고 주말에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고급 오피스텔, 로비부터 화려했습니다. 이런 곳에 살려면 한 달의 관리비만 해도 상당할 텐데 민수 씨가 5년간 그 돈을 댔다는 겁니까? 저는 로비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긴 생머리에 화려한 옷차림, 명품 가방을 든 여자. 나이는 비슷해 보였지만 저보다 훨씬 젊게 꾸미려는 노력이 역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 여자다. 여자는 택시를 타고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대체 당신은 누구지? 우리 남편과 무슨 관계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치매 증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물었고 방금 먹은 약을 또 먹으려 했습니다. 병원 진료도 계속 받았습니다. 의사는 증상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며 약을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중요한 건 잊어도 이상하게 통장 비밀번호는 정확히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물었을 때 막힘없이 숫자를 댔습니다. 치매 환자가 비밀번호를 기억한다고?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저는 민수 씨의 핸드폰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수 씨가 샤워하는 동안 재빨리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비밀번호는 쉬웠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병원 예약 알림이나 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가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 달도 잘 들어왔어요. 고마워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빨리 정리하고 돌아와요.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믿어요.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가장 최근 문자는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샤워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저는 재빨리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수건으로 머리를 닦으며 나왔습니다. 평온한 얼굴로 제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억지로 웃으며 차 한잔 할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고맙다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어. 당신이 뭘 하고 있는지. 치매는 거짓이었습니다. 전처와 다시 만나려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와의 결혼은 그저 경제적 안정을 위한 것이었고 진짜 사랑은 전처에게 있었던 거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은행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집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저는 그날부터 더 철저하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행동 패턴, 외출 시간, 전화 통화 내용, 모든 걸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2주일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민수 씨가 병원 간다며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은 진료 예약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그를 뒤쫓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따라가자 민수 씨는 강남의 그 오피스텔 앞에서 내렸습니다. 로비 카페에서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이수진이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엔 치매 환자의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멀쩡했습니다.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웃으며 이야기하고 그녀의 손을 잡고 함께 오피스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게 정확히 찍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수 씨는 멀쩡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 다녀왔다며 피곤한 척 소파에 누웠습니다. 저는 저녁을 준비하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끝이야. 당신의 거짓말은 여기까지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완벽한 복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저는 횡령범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그들의 수법을 알고 어떻게 추적하는지 압니다. 이제 그 기술을 써먹을 때가 왔습니다. 좋아, 박민수. 이제 내 차례야.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민수 씨의 치매는 연기였고 전처와 재결합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완벽하게 대응하려면 더 결정적인 장면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탐정처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외출할 때마다 뒤를 밟았고 두 사람의 만남을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민수 씨는 병원 간다거나 친구 만난다는 핑계로 이수진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만나기도 하고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도 목격했습니다. 촛불이 켜진 테이블, 와인을 마시며 손을 맞잡은 두 사람. 민수 씨의 얼굴엔 저를 바라볼 때와는 전혀 다른 표정이 있었습니다. 설레는 표정, 행복한 미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표정을 나한텐 한 번도 안 지었잖아. 저는 레스토랑 구석에 앉아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은 데이트를 마치고 다시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아니, 2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로비 카페에 앉아 차가워진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나는 뭐였지? 그냥 ATM이었나?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함께 웃던 순간들, 손을 잡고 걷던 공원, 아침마다 마주 앉아 먹던 식사,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걸까요? 아니, 민수 씨에게는 거짓이었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2시간 후 민수 씨가 오피스텔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며 휘파람까지 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낼 때가 됐어. 그날 밤 민수 씨는 집에 돌아와 또 피곤하다며 일찍 잤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은행 지점장 시절 익힌 금융 추적 기술을 총동원했습니다. 민수 씨의 모든 계좌를 조사했습니다. 제 명의로 된 공동 계좌뿐 아니라 숨겨둔 개인 계좌까지 전부 찾아냈습니다. 예전 은행 동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하지만 최대한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는 결혼 전부터 이수진에게 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5년간 제게서 받은 생활비의 대부분이 이수진에게 흘러갔습니다. 제 연금으로, 제 예금으로 두 사람의 사랑을 유지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민수 씨가 제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다행히 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서 실행되지 않았지만 시도했다는 것만으로도 분명했습니다. 이 남자는 저를 완전히 이용할 생각이었던 겁니다.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냉정함을 유지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 철저하게, 법적으로 완벽하게 끝내야 해. 저는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친구 만나러 간다고 둘러댔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모은 증거들을 꼼꼼히 검토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캡처, 계좌 거래 내역, 통화 녹음 파일까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충분히 승산 있는 사건이라고, 사기 혼인과 재산 횡령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언했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하면 더 유리하다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의 다음 만남 일정을 파악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메시지를 보니 이틀 후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여전히 치매 환자 연기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아침마다 오늘이 며칠인지 물었고 약 먹는 것도 제가 챙겨줘야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약속된 날 저는 일부러 외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병원 간다며 나가길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민수 씨는 깔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저는 10분 후 그를 뒤쫓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의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제 끝이야. 오늘로 모든 게 끝나.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민수 씨와 이수진이 함께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수진은 민수 씨의 팔에 얼굴을 기대며 애교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수 씨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두 사람 앞에 섰습니다. 놀랍게도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정하고 단호했습니다. 오랜만이라고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에게는 병원은 잘 다녀왔는지 물었습니다. 민수 씨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연히 만났다고, 치매 때문에 길을 잃어서 예전 아는 사람을 만난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그만하라고, 더 이상 연기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민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수진은 누군지 물으며 경계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민수 씨의 아내라고, 지난 5년간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민수 씨를 돌아보며 따졌습니다. 이혼했다고 했잖냐며, 재혼했다는 말은 안 했다며 소리쳤습니다. 민수 씨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모든 순간들, 계좌 이체 내역, 문자 메시지까지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민수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수진은 배신감에 민수 씨를 밀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변호사와 상담도 끝났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제가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걸,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전문가라는 걸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수 씨가 숨겨둔 모든 계좌를 이미 파악했다고, 법적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민수 씨는 창백한 얼굴로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설명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수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배신감도 있었고, 허무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함도 느꼈습니다. 이제 끝이야. 진짜 끝이야. 집에 도착했을 때 민수 씨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제 공간입니다. 밤이 되어 민수 씨가 돌아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는 문을 두드리며 대화하자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라고, 이제 직접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 민수 씨는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짐을 끌고 가는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크게 울었습니다. 5년간 쌓였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 씨를 내보낸 후 저는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0년간 은행에서 쌓은 금융 전문 지식, 이제 그걸 복수에 쏟아부을 때였습니다. 변호사와 매주 만나며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혼 소송은 기본이었고 사기 혼인과 재산 횡령 혐의까지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가 제게 한 것처럼 저도 그의 재산을 철저히 파헤치기로 했습니다. 예전 은행 동료들에게 하나씩 연락했습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지만 최대한 깊숙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모르는 비밀 계좌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사업하면서 빼돌린 돈, 이혼 재산 분할 때 숨긴 자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총액을 계산하니 놀라웠습니다. 3억이 넘었습니다. 이 남자, 나한테는 돈 없다고 했으면서. 저는 이 정보를 변호사에게 넘겼습니다. 변호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몇 달 후 이혼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선 민수 씨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변호사도 제대로 선임하지 못해 국선 변호사가 배정됐습니다. 저는 유능한 변호사와 함께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진, 문자, 통화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치매 진단서, 위조 정황까지.
재판부는 명백한 사기 혼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이혼은 당연히 인정됐고 위자료도 책정됐습니다. 5천만 원. 게다가 재산 분할에서도 저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민수 씨가 숨겨둔 3억의 70%가 제 몫이 됐습니다. 2억 1천만 원. 거기에 오피스텔 위약금 1억 4천만 원은 전액 민수 씨 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민수 씨는 빚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민수 씨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 힘없는 걸음걸이. 5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온화한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동정도, 심지어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 남았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맙다고 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조용한 거실, 혼자만의 공간. 예전에는 외롭게 느껴졌던 이 정적이 이제는 평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5년간의 거짓 결혼이 끝났습니다.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재발견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국에 사는 딸아이였습니다. 영상통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엄마는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58배 제 얼굴. 주름이 있고 흰머리도 섞여 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집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것들, 미뤄뒀던 꿈들, 여행도 가고 싶었고 새로운 취미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시간을 온전히 저를 위해 쓰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지 않겠습니다.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58, 아직 젊습니다. 앞으로 20년, 30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진짜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